자, 그 다음에 노무관리 관련해서 이제 근로기준법부터 몇 가지를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근로기준법부터 여러분이 살펴보시게 돼 이제 관련 법에 관한 것도 여기는 보면 뭐 깊은 내용보다 여러분 가장 기초적으로 좀 한번 확인할 부분 위주로 이번 입문에서 좀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노무관리에 관한 법령 중에 가장 첫 번째 살펴보실 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의 지문에서 먼저 그 중에 노무관리에 관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게 근로기준법 관련한 부분의 내용의 지문을 살펴보면 여기서 영어에 관한 정의 정도 보져 있어요. 일본에 가보니까 영어는 한 3개 정도, 한글 일본에, 동그라미 일본에 영어는 관련해서 기역, 니은, 디귿에 관한 부분에 해서 여기는 그 중에 지금 살펴보고 여기 이제 근로기준법 관련한 부분이 영어 정의죠. 영어 정의. 그래서 영어 정의는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보면 첫 번째 지문에 나와 있는 평균 임금이다. 그러면 평균 임금은 뭐냐 봤더니 평균 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해서 평균 임금 하나, 두 번째 통상임금. 자, 통상임금은 뭔가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초음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임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는 지금 방금 봤던 여러분들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 관한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통상임금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시는데, 여기 이제 이 평균하고 통상임금은 지금 살펴보는 게 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련법을 포함한 전체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부분에서도 임금에 관한 기준을 정리할 때 통상과 평균 임금에 관한 부분이 나오지만 이 임금에 관한 거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평균하고 통상은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노무 관리에 관한 해서 즉 이 근로 관련한 부분에 관련된 이 지문에 관한 노무 관리 관련 법령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 하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따로 지금 정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사회보험이 있죠. 사회보험이에요. 여러분이 사회보험을 정리하실 때 보면 사회보험 여러분이 가장 쉽게 알고 계시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이죠. 그래서 관련 그 밖 어떤 사회보험에 관한 걸 정리할 때 관련 급여를 지급할 때도 임금은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까? 평균 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통상 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임금에 관한 거 이제 보시면 노무 관리에 관련된 법령을 정리할 때도 그리고 사회보험에 관한 그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할 때도 지급되는 임금이나 지급되는 보험급에 관련은 크게 평균하고 통상임금 중에 선택을 해서 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지금 평균 임금에 관한 거하고 평균 임금에 관한 정의하고 통상임금은 어느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설명하는지 의미 정도 좀 잠깐 하나 봐주시면서 세 번째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누구를 말하냐? 그래서 1조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조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누구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라고 해서 지문에 3번 세 번째 디귿 나와 있죠. 그래서 영어는 일단 근로기준법 정문 여러분 세 가지 평균임금, 통상임금, 단시간 근로자 관련된 세 개 영어 정도 잠깐 확인하시고요. 양가로 2번에 가면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 자, 근로계약 체계는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일단 1번에 근로계약입니다. 그러면 1번의 기업. 자,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 무슨 법이다? 근로기준법인데 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의
미치지 못한다면 그 계약은 뭐예요?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무효된 법은 뭘 따릅니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 일단 근로계약은 이제 쉽게 근로계약이란 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간에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주는 등의 서로 간에 뭘 주고받을지를 결정한 게 뭐가 있다? 근로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근로계약은 어떤 환경 하에서 이거는 사용자와 그리고 근로자 간의 1대1로 근로 조건을 결정한 게 뭐가 있다? 근로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정했던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대1로 정했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위반 사항에 한해서 무효라고 무슨 법을 따른다?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정도 하나 확인하시고요. 기타적인 부분 건너서 가고요. 자, 지문은 그와 같은 형태 동그라미 1번 나와 있고 쭉 나와 있는 부분 보시고, 자, 기타 한번 나머지 한번 참조하시고 일단 우측에 건너서 취업 규칙을 볼까요? 취업 규칙. 그 용어 관한 개념. 그럼 취업 규칙이 또 있다는 거예요. 취업 규칙입니다. 취업 규칙도 이 취업 규칙도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사용 1대1로 근로 조건을 결정하게 근로 계약이라면, 그럼 취업 규칙도 분명 서로 간에 근로자와 사용자에 뭐를 주고받을지를 정하게 취업 규칙이 있다는 건데, 그럼 취업 규칙은 모든 사업장에 다 취업 규칙을 작성을 할 거냐. 그래서 법은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이 됐을 때 취업 규칙을 작성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02번의 기역으로 갑니다. 기역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규칙은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취업 규칙은 플러스 보니까 상시 근로자가 몇 명 이상? 10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취업 규칙을 작성을 해서 여기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취업 규칙도 물론 서로 간에 뭐를 주고받을지를 정한 것이며, 이거는 사용자가 근로자 의견을 반영을 해서 취업 규칙을 작성해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신고하는 걸 뭐라 합니까? 취업 규칙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들이. 자, 그리고 3번 단체 협약의 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체 협약의 준수. 그러면 일단 단체 협약의 준수 전에 하나 더 확인할게요. 그러면 단체 협약이란 건 또 뭔지. 그래서 단체 협약의 준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지문을 먼저 보죠. 지문을 먼저 보시고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자, 지문의 3번 기억. 취업 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 니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번의 기역과 니은을 가봤더니 지금 그러면 3번의 기역 니은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취업규칙, 이 취업규칙하고 단체협약이 뭐예요? 충돌했다. 그럼 결국 충돌했다면 취업규칙보다는 뭘 우선하겠더라? 단체협약을 우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 협약이라는 건 뭔데 취업규칙보다 우선해서 적용할 거냐, 여러분들. 그래서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가 몇 명 이상, 10명 이상이면 사용자가 신고하는 게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게 뭐가 있다? 단체 협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뉴스 매체를 보면 노사 간의 합의란 이야기, 어떤 임금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나 TV 보실 때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을 결정했다는 게 이야기 나오는데, 단체 협약은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을 포함한 기타 서로 주고받을 걸 정한 게 뭐가 있다? 단체 협약이 있더라. 그래서 그럼 일단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계약하고 단체 협약까지 세 가지가 있다는 그때는 그 중에 취업규칙하고 단체협약에 충돌하면 뭘 근로조건의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정하겠다? 단체협약의 순위가 우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부분들은.
그 내용이 3번, 4번. 4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존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모여로 하고 모여로 된 부분은 뭘 따릅니까?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자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서로 상호 충돌했다면 뭘 우선하겠다? 근로계약 아니라 뭐를? 취업규칙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거죠. 개념이 그렇게 해서 정리 잠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에서 일단 근로조건을 결정한 게 뭐뭐 있더라. 그래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순위에 관한 3번하고 4번의 단체협약의 준수와 위반의 효력에 관한 규정 하나 잠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금에 관한 것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휴업수당, 휴업입니다. 휴업은 여러분이 휴업, 쉬는 겁니다. 쉬는데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지만 일정 기간 쉬는 걸 휴업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쉬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게 무슨 임금? 그 수당이 무슨 수당? 휴업수당입니다. 휴업수당, 기업. 그럼 휴업수당은 사유가 있죠. 어느 사유에 쉴 수밖에 없다. 이때는 근로자가 아니라 누구?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단서가 있네요. 그럼 일단 100분의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을 하는데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1번의 기역입니다. 자, 니은. 자, 기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는 기역에 미치지 못한 임금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네. 2번.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삼는다. 임금 채권에 관한 시효 기간 정도 잠깐 해서 임금은 권리 행사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대신 몇 년간 행사하면 이거 시효로 해서 없어져 버립니까? 3년이 있죠. 그래서 임금 채권의 시효 정도에서 하나 잠깐 봐주시고 양가로 4번 재해보상입니다. 재해보상. 자, 재해보상은 그 관계를 한 번 더 보죠. 재해보상, 재해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재해보상에 관한 것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A 근로자가 있어요. A라는 A 근로자가 있다. A 근로자가 있어요. 자, A라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쳤어요. 다쳤습니다. 그럼 이 A라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 일을 하다가 다쳐서 쉴 수밖에 휴업을 합니다. 그럼 일단 근로자가 다쳐서 휴업을 합니다. 휴업을 합니다. 자, 근로자가 다쳤어요. 일하다가 다쳐서 쉽니다. 휴업을 하는데 그럼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쳐서 쉬기 때문에 이때 뭘 줘야 돼? 그 해당 쉬는 기간 동안 일정의 금액을 돈을 지급을 하고 그로 인한 생계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부분들이.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보고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재해보상이 있어요. 재해보상은 지금 재해보상 보면 여러분 여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이다. 그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재해보상이란 것은 무슨 법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걸 정리하고 있고, 자, 하나 좀 전에 여기 사회보험에 가면 하나 또 뭐가 있습니까?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래서 산재보험이라고 하죠. 산재보험법.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냥 좀 줄여서 산재보험법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보상에 관한 종류보다 요 관계만 지금 좀 확인하면 어떨까?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산재보험법에 따라 여기는 보험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A라는 근로자가 다쳤어요. 그래 쉴 수밖에 없는 휴업을 해야 될 경우라면 그때는 지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거 보고 있고요. 또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보상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두 가지 모두를 가져갈 거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나중에 여기 사회보험 중에 산재보험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산재보험은 아직,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또는 근무하신 경우가 거의 드물다 보니 대한민국 이 산재보험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이 적용 제외가 있어요. 적용 제외 사업자. 여러분이 대한민국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재보험법이 빠짐없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하더라? 이 산재보험법이 적용이 제외가 되는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쉬는 기간 동안에 이 산재보험법에 휴업급여를 지급하면 돼요. 그런데 산재보험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더라. 그럼 산재보험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에 A라는 근로자가 근무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럼 A라는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급여를 줘야 안 줘요? 줄 일이 없죠. 왜? 적용 제외 사업장이다 보니까 산재보험법에 따른 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A 근로자는 어디에 따른 혜택이라기보단 일종의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는 근로자를 근로하다가 등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무슨 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둘의 관계는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이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은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면 그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것이 이때는 그러면 보상은 누가 합니까? 보상은 일단 이 보상은 누가 책임지고 여기 보상을 할 때는 사업주예요. 사업주 개인이 여기 지급하는 거예요. 사업주 개인이 지급하는 거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여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거고 이 근로기준 재해보상은 누구 책임으로 지급하는 거에는 사업주 책임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의 종류가 몇 개 있는가만 잠깐 확인해 보면 1번의 요양보상, 2번의 휴업보상. 그래서 좀 전에 그럼 여기는 A라는 근로자가 적용제외 사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슨 보상을 받습니까? 휴업보상을 받겠죠. 이제 그와 같은 휴업보상이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은 3번 장애보상, 4번 유족보상, 그리고 5번의 장의비하고 6번의 일시보상에 따른 해서 6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1번부터 6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데 이 재해보상은 산재보험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1번부터 6에 해당되는 사유 중에 해당이 됐을 때 뭐 하더라? 지급이 되는 보상이나 그 개념 정도만 지금 정리하시게요. 자, 그 다음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게. 연차 유급 휴가. 여러분, 연차 유급 휴가란 지문은 많이 용어는 낯설지 않게 들어보셨을 건데, 자, 이제 그 기준에 관한 내용만 좀 잠깐 볼까요?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5번. 1번.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그러니까 연차 유급 휴가를 일단은 줄 수 있는 것은 기준상 1년간 몇 % 이상 출근해야 됩니까? 여기는 80% 이상 출근해야 유급 휴가를 줍니다. 1번, 2번. 2번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면 15일을 주지만 그러나 이에 따른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했다면 그때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규정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줍니다. 2번, 3번. 3번은 지금 연차 유급 휴가 최대 일수는 며칠까지 한다로냐 그래서 3번은 연차 유급 휴가 일수에 관한 최대 상한 휴가 일수 산정에 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는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가 늘어나게 되는데 기준은 3번.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에 따른 휴가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몇 년마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며칠이 최대 상한 일수일까요? 25일의 한도란 것은 연차 유급휴가 최대는 며칠까지만 가능합니까? 최대 일수는 계속 근로 기간이 아무리 기간이 많다. 즉 예를 들어서 30년 근무했어요. 며칠입니까? 아무리 계속 근로 연수가 많다 하더라도 연수가 길다 하더라도 며칠이 최대 상한이다. 25일을 한도에 해서 최대 15부터 최대 25일까지 연초 입수 산주에 관한 기준을 3번, 4번. 자, 그러면 짧게는 15, 길게는 최대 25일까지 이 해당되는 그 기준 동안 뭘 지급합니까? 임금을 지급할게요. 임금은 지금 보면 동그라미 4번에 두 번째 줄. 그 기간, 즉 15에서 최대 25일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 등에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4번 나와 있고요. 5번. 5번은 좀 전에 1, 2에 따른 자, 출근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출근해야 인정을 할 건데 출근하지 않아도 인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연차 유급 휴가는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출근 안 했다면 예를 들어서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 일수 산정에서 제외가 될 건데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으로 뭐 하겠다? 출근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인정을 하는 것은 모든 경우가 아니라 이와 같은 해당된 기간이 있다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뭐 하겠다? 출근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어느 경우면.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이어지는 지문에 5번에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니은, 임신 중 여성이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디귿, 디귿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뭐 하겠다? 출근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도 다양한 내용을 전부 보기보다 일단 그 정도 내용에서 좀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자, 6번의 해고입니다. 해고. 6번의 해고입니다. 해고를 보시고요. 해고. 휴업은 일단은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지만 일정 기간 쉬는 걸 휴업이라고 했다면 해고는 근로관계가 종료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한 규정에 동그라미 1번 해고 등의 제한이다. 그래서 법에서는 크게 기억 첫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해서 이걸 기여권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부터 그 밖의 징벌이 이루어진 걸 뭐라고 그래요? 부당해고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지금 나와 있는 부당해고 등 부당해고 등이라는 걸 기본적인 전제가 어떤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래 요거는 이 부당해고 등이란 건 지금 보니까 사유가 뭐 여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부당해고 등이라 이 등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있는 부당해고 등의 어떤 상황이 해고부터 해서 그 밖의 징벌이 이루어졌다는 걸 뭐라고 표현? 이 법상 이거를 부당해고 등이라는 표현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기여권하고 니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서가 있죠. 2번 해고 예고입니다. 해고 예고 일단 해고가 결정됐죠. 일단 해고가 결정이 됐다면 해고 예를 들어서 법의 취업규칙에 따른 사유에 따라 해고 사유의 해당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해고 결정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해고가 오늘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결정된 오늘 근로자를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해고의 예고라고 그래서 해고라고 그래서 해고가 결정이 돼도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뭐 하세요? 그 해고를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예고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보니까 지문의 2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이제 경영상 이원 해고를 포함한 해고하려면 적어도 몇 일 전에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서 그러니까 오늘 결정이 됐다도 며칠은 30일을 더 데리고 있어야 되겠지만 해고된 오늘 내보내고자 한다면 그때는 31분에 무슨 임금을 지급하고 내보낼 수 있다?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31분에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내보낼 수 있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에 따라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나 천재사변 등의 어떤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리고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내보내더라도 30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에 하나 확인하시면서 가죠. 자, 문항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등입니다. 자, 그 분은 좀 전에 부당해고 등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부당해고 등이라는 건 뭐였던 거죠? 일단 기본 전제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지는 이와 같은 어떤 해고부터 그 밖에 징벌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뭐가 있었을까요? 그로 인한 권리 침해가 있죠. 그러면 이 부당해고 등이 있다면 뭐 해야 돼? 일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당해고 등을 통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침해당한 권리를 뭐 하세요? 구제받는 절차. 그래서 이 부당해고 등의 법에서 구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구제 절차를. 그래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보면 관련해서 지금도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3번에 기역부터 쭉 해서 마지막 지문까지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 이르게만 좀 크게 일단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 큰 틀에 관한 절차 관련한 부분만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를 들어 해고가 이루어졌다. 해고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해고가 결정됐다. 해고가. 자, 그러면 이유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이유 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그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이 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하는 이 행위로 인해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는 법에서 크게 세 가지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제 절차에 관한 부분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구제 신청입니다. 구제 신청. 자, 구제 신청이에요. 일단 그러면 이 절차는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세부적인 절차나 기한은 지금 따로 정리하지 않고요. 그냥 큰 틀에 관한 개념만 설명드리면 자,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를 부당해고 등을 통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해고에 따른 그 부당함을 구제받는 절차 중 가장 첫 번째가 구제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청이란 건 누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뭐 하세요? 나의 부당함을 구제하라 뭘 해줘야 돼? 구제 신청을 합니다. 구제 신청을. 자, 그럼 이거는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해요. 자, 그러면 그 구제 신청은 여러분들 보시면 절차는 구제 명령이에요. 구제 명령이란 건 보니까 위원회에서 절차 등의 조사를 마치고 나서 구제 명령이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구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보니까 위원회에서 살펴봤더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하면 그때는 구제 명령이 아닌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 결정을. 자, 그러면 근로자가 신청을 해서 기간 이내 절차를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구제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구제 명령을 내리면 이때는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근로자 손을 들어준 거고, 기각 결정을 했다면 이때는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제 사유가 달라지겠지만, 기각 결정에 뭐 누가 승인가요?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명령이나 결정이 나왔다는 건 결국 어느 한 당사자가 불만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무슨 신청을 합니까? 그때는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을. 자, 재심. 이 중에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이제 그 다음 법에 따른 기한에는 뭘 합니까? 재심을 신청합니다. 그럼 재심 신청은 다시 위원회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절차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재심을 신청한 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 결과는 이 위원회의 결과는 결과는 둘 중에 하나. 이 위원회도 명령이나 결정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이 명령 결정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복할 수 있다. 불복한다면 이제 마지막 이 구제 신청이나 재심 신청이 행정적 어떤 구제 절차라고 한다면 이제 행정적 구제 절차가 안 되겠다. 마지막 뭐를 통해서? 행정소송. 그래서 마지막 절차 중 하나는 사법 구제 절차 중 하나는 뭐 있어요? 일단 소송을 통해서 그때 구제받는. 그래서 절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절차는 크게 여러분들이 이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는 첫 번째 구제 신청을 해서 당사자 간에 예스하면 끝나는 거고요. 아니면 이 명령 결정에 불복한다면 그 다음 재심 신청을 해서 이 재심 신청에 따른 결과에 불복한다면 마지막 사법 절차는 뭐를 통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부당해고 등에 따른 그 억울함을 여기서 구제받을 수 있더라. 이게 구제 절차에 관한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이 밑에 가시면 쭉 해서 3번부터 쭉 나머지 그 내용들에 관한 걸 법에 따른 기한이나 등등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마지막 질문 이행강제금이 있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의 개념만 한번 볼까요? 미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뭘 부과합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랬어요. 이행강제금은 뭐냐면 방금 설명드린 여기서만 잠깐 보죠. 자, 여기 이제 구제 신청을 했거나 또 재심 신청을 했을 때 구제나 재심 신청을 했다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구제 명령을 내리거나 기각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요 구제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구제 신청에 따른 결과가 구제 명령을 내렸거나 또 재심 신청에 따른 결과가 구제 명령을 내렸다라면 구제 명령을 내렸다는 건 뭐예요? 이걸 내렸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뭐하지? 근로자를 해고해도 원직 복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사업자 또는 사용자 구제 이행을 했다 안 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행을 하세요라고 해서 이행 기한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 이행 기한 동안 이행을 했다 안 했다? 이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분명히 일수만 잠깐 본다면 30일 이내 뭐 구제나 재심에 따른 그 명령을 내렸다면 이행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행을 하는데 이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돈이 무슨 돈? 그게 이행 강제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용어에 관한 개념만 좀 살펴보세요. 법원들에서 절차는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라고 해서 해고에 관한 부분에 구제 절차는 크게 세 가지. 구제 신청, 재심 신청, 행정 소송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제 신청이나 재심 신청에 따른 결과물인 구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던 그때는 부과되는 돈이 무슨 돈? 이행강제금이라는 거예요. 정도까지 해서 여기까지 이제 해서 노무관리에 관한 것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 좀 정리하고요. 최저임금법 좀 잠깐 살펴볼까요? 여기서 살폈던 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분 하나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럼 노무관리에 관한 두 번째가 되는 최저임금법에 관한 기본 개념에 관한 글자 잠깐 볼까요? 최저임금법.
자, 임금. 일단 근로 뭐 계약이든 최저 취업 규칙이든 단체협약이든 간에 셋 중에 어느 형태에 따른 근로 조건을 결정했다면 그 결정 사항에도 뭐가 있어요? 임금이 있죠. 임금을 얼마 임금을 포함한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포함한 근로 계약을이나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그 체결된 내용들 중에 뭐 또 있습니까? 임금이 있죠. 임금. 그럼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것 중에 뭐가 있다? 임금에 관한 규정도 있을 건데 임금은 많이 줄까 적게 줄까요? 많이 주는 건 문제 삼지 않겠다. 대신 임금을 주는 이 임금 하한선을 딱 여기 이 법에서 이와 같은 기준에 임금을 여기서 이 기준 이 미만 이 이하로 주면 된다 안 된다? 임금은 최저임금법 이상에 따른 임금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임금법 기준 이하 또 미만에 대한 금액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법에서 임금 기준의 하한선을 딱 그 하한선을 넘지 않게 정해놓은 법이 무슨 법이 되게 최저임금법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1번 적용 범위 정도 보죠. 그러면 최저임금법은 해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단서 규정에 따라서 도움과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네. 2번은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네. 1번. 자, 2번으로 가보죠. 최저임금 관련 최저임금액 기억.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면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시간급으로 합니다. 네. 기억. 니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단순 노무로 장관이 고시 직종은 제외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최저임금 효력 보죠. 효력. 그럼 최저임금 효력이라고 그랬어요. 최저임금 효력. 최저임금 효력이란 뭘 말합니까? 최저임금 효력에 관한 걸 보니까 자 지문에 2번 기억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임금이란 이 법으로 정한 이 최저임금 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게 맞죠. 그래서 최저임금 미만이 아니라 이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효력 규정이 하나, 그죠? 효력 규정 세 가지 정리하는데 첫 번째가 이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는 게 하나, 두 번째, 니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정된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은 법에 따른 게 산출된 금액이 있을 거니 이 관련 기준에 정의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봐. 예를 들어 계산된 금액이 지금 훨씬 높겠지만 예를 들은 금액이니까 자 최저임금법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 봤더니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실지급액은 얼마더라? 150만 원이 지급이 돼, 그러니 최저임금 받으러 금액보다 얼마를 더 받고 있다? 50만 원을 더 받으니 50만 원을 깎겠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최저임금을 이유로 정된 임금도 낮춰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정해놨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규정도 있답니다. 밑에 가보니까 세 번에 최저임금의 적용제에다 그래서 3번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방금 효력 규정은 몇 가지? 이 세 가지요. 이 효력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규정을 뭐 하겠다? 이 세 가지 규정을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분명히 이 규정을 위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규정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근로자 보험들이 밑에 이제 보신 대로 기억,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나 그 밖에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인데 중요한 건
적용을 제외하는데 단서가 분명히 이 방금 봤던 둘 중에 하나 해당되는 근로자를 하더라도 단서는 지금 보신 대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규정을 적용하는데 만약 장관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때는 어떻게 될 때는 이 세 가지 효력 규정에 따라 이상을 줘야 되고 낮출 수도 없고 동일한 임금 지급을 본다는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렇죠? 요거 하나 잠깐 확인하고 위원회에 관한 명칙 4번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무슨 위원회를 둡니까? 그렇죠. 최저임금위원회를 두어서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절차에 따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법에 따른 절차 요건을 갖춰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죠. 그럼 결정된 걸 고시를 누가 하죠? 이제 고시를 하게 되는데 5번 기억.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그러면 고시했다는 것은 얼마인지가 나왔다. 그러면 그 고시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자, 니은에 가봅니다. 자, 고시된 최저임금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그래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서가 있어. 그러니까 다만이란 건 다음 연도 1월 1일 날 효력이 발생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 교섭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뭐 할 수 있다?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효력은 원칙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예외적인 다만에 따른 단서에 따른 그때는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도 있다까지 이제 해서 효력 발생 시기 정도 정리 좀 하실까요? 이번 시간에 최저임금법까지 좀 정리하시고 쉬었다 다음 시간 관련 노무관리법령을 좀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